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좋지가 않다. 제가 여기서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장관의 그 퇴임사 검사 사직서에서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what it is도 중요하지만은 what it looks가 중요하다. what it is 실체.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한 건 이럴 거예요. 결과로 보여주겠다. 아, 일 잘한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인데 what it looks는 외관.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절차라든지 배려라든지 공정에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지 신뢰가 간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좀 돌려주고 싶고. 왜냐하면 그때 금감원장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병래. 제가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아니라던데 형? 그랬더니 네. 형이 네. 김특보가 아니라고. 네. 검사 출신이 갈 거라고 난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건 정확히 맞췄네. 네. 뭐 검사 출신은 제가 볼 때는 부원장 정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한 축 뭐 금감원의 뭐 전체에서 한 분야 네. 한 축 정도를 담당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원장 전달 한 축을 네. 담당하는 거는. 네. 그런데 금감원장은 이걸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게 무슨 모세혈관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검사 출신이 다 그 의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 3부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숨 안 쉬고 한 번에 좀 이 원테이크로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소개 코너를 말을 좀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답을 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벤트를 했어요. 네. 경기도지사 누가 당선되고 몇 포인트로 당선될까지 맞추라. 제가 퍼센트로 따지면 제가 제일 가깝게 맞췄다. 네. 퍼센트는 아니 근데 결국 못 이겼는데 답을 무슨 소리야. 틀리면 안 돼. 아예 틀렸는데. 우리 예전에 그 수학 주간식에서 풀이가 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답이 맞아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세 분이 지금 이 저 써놓고 갔어요. 일단 김타짜 김동연 5.4%로 이긴다. 근데 차이가 많이 나긴 했다. 그럼. 예. 장타짜 김은혜 0.7, 윤타짜 김은혜 2. 일단 윤타짜 탈락. 예. 장타짜도 탈락이에요. 근데 은혜는. 근데 이제 탈락. 우리 저 김타짜는 네. 답은 맞았는데 네. 풀이 과정이 이거 완전히 그냥 얻어 걸린 거야. 아니 근데 5.4%면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뭐요? 그 저의 그냥 희망을 담은 거지. 비겁한 희망.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5.4%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나와라. 뭐 이러고. 스포츠 토토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니요. 스포츠 토토를 하면요. 네. 그 승패도 맞춰야 되고 뭐 3점 차, 네. 7점 차 이렇게 이제 갈라지긴 맞아.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승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장타짜가 이거 저 완전 상금이 탈락이야. 좀 작은 거지. 네. 그 장타짜는 통계 분석은 정확했는데 정세 판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네. 0.7이면은 제가 어떻게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수 우파 패널인데. 그렇습니까? 네.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장타짜 그때 어디 방송 나가셔가지고 나 투표 안 했다 그런 말씀 하셨나봐요. 기억 안 엄청 나요. 욕하더라고요. 도저히 김은혜를 찍을 수 없다. 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것 같지 않은 사나이 장성철 타짜였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정답자가 있어. 오, 진짜요? 우리 한 분. 와, 이분은 정확히 맞췄어요? 김병옥님. 네.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후보 승리 예상 퍼센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49.4%. 맞아요. 정확했어요. 거의 맞힌 거예요, 이 정도면. 오. 49.4%면 거의 그러니까 근접. 야, 이 정도면은 신이에요, 신. 49.4% 딱. 오, 자, 김병옥님께 몰아드립니다. 김태현의 정식 씨 역대 최고 상품이야 이거. 와. 피자 한 판 플러스 치킨 콜라 세트. 진짜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그럼. 대단하시다. 피자 한 판 플러스 치킨 콜라 세트 한꺼번에 몰아드려요. 오늘 이벤트 정답자 발표드렸고 지방선거 얘기는 뭐 해볼 거냐면 뭐 민주당 참패원인 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뭐. 요거 하나만 해보시죠. 당선자들 중에서 좀 상징적인 인물들. 그래서 우리 세 분이 한 분씩만 좀 뽑아주세요. 일단 윤타짜부터. 뭐 김동연 지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김관영 전북지사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제 사실은 뭐 본선이 아니라 경선에서 결정이 난 건데. 야, 그걸 어떻게 경선이 됐을까? 전 그게 사실은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이 경고음을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김관영 지사가 바깥에 나갔다 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국민의 당. 네, 이제 원내대표도 하고 이제 지난 대선 때 복귀를 한 사람이고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 중에서도 텃밭이고 현역 의원들 재선 의원들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네. 조금 여유 있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북 내에서도 우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보내고 있었다. 김광영 지사가 경선 통과한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못 본 척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광주 투표율이 37%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항상 보면은 사후적으로 보면은 경고음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본 척하는 거지. 그렇구나.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저는 뭐 이제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역시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하는 선거라 뭐 대충 공천해도 다 이기는 선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대충 공천이. 근데 대선의 연장전이구나. 제 강원도 선거는 제가 이제 이광재 후보하고 뭐 친분도 있고 좋아하기도 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김진태 후보 선거를 잘하더라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요? 로키로. 네. 그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180도 네. 돌아서는 그리고 이광재 후보하고의 선거도 되게 클린했어요. 김진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 내가 선거 치르면서 고소고발 안 해본 적 이번이 처음이다. 그거는 내가 당하지도 않았지만 나도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니까 압승을 뭐 크게 이긴 거지. 만약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세게 했으면은 그래도 쉬운 선거가 아니야.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김진태 후보가 이길 거를 처음부터 예감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안 했을 수도. 뭐 그런 거도 있고. 그래서 김진태 후보의 당선이 조금 뭐랄까? 저는 그냥 대선 연장전이 쫙 연장전이다?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도 대선 연장전 차원에서 김동연 후보가 뭐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예. 구도에 불리함을 인물로 깼다 뭐 이거네요. 김동연 후보는. 조금 후보를 잘 낸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장성철 김동연 후보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어쩔 수 없이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 민주당의 판세 변화 이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것 차원에서 김동연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세력 재편, 세력 구도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권 후보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이재명, 김동연 이 두 사람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권 후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김동연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이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 교수님이 띄우시면은 다 이렇게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승민 의원님. 저주. 알겠습니다. 저 우리 장성철 교수가 김동연 저 그 당선자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 변화의 어떤 새바람을 몰고 올 거다. 아니요, 진짜 바람을 완전히 뭐 몰고 올 거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다. 어쨌든 의미가 있다. 변수가 됐다. 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변수가 봐야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민주당의 그 변화, 의미, 네. 변수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 우리 김상현 평론가 네. 제일 잘 아시겠죠. 네. 이재명 의원 책임론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당에서? 근데 그거를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싸움이 되고 있죠. 김상현 평론가 개인 의견은 책임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모두가 책임 있다. 그 말도 맞죠. 그죠? 네. 근데 책임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그러면 권한이 컸던 사람이 책임을 제일 많이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모두 같이 책임지자. 그러면 당을 없애야 되나? 그건 아무의 책임도 말이 안 아니란 되는 말이죠. 거지. 모두의 책임이란 말은 모두의 아무의 책임이 책임도 네, 아니고.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모습이 당 내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도 책임 안 지네. 저 뭐야. 이렇게 보여서 국민들 시각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의원 어제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 물어보니까 예.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네. 어제 대답은 그냥 다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귀로는 그 말이 들렸는데 네. 머릿속에는 왜 이준석 SNS가 떠올랐을까요? 뭐라고? 하는데?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그럼 혹시 반 이재명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 그냥 저희 뭐 이재명 후보 제가 특보도 했는데 뭐 반 이재명은 아니지만 지금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윤타짜 우리 윤타짜 김타짜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네, 윤타짜 김타짜 좋은데 장타짜. 자 윤타짜 그럼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하나만 하나 가지고 우리 뭐 불가피론 이거 또 나오네. 불가론과 불가피론 이거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본인의 마음. 저는 이재명 의원이 지난 개항을에 출마한 것도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잊혀진다. 어떤 이제 뭐 그렇죠.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분이 이제 당에 이제 뿌리가 되게 오래되고 깊은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착근을 하고 조직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인데 뿌리가 아직 깊지는 않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떠나 있으면은 그나마 내리려고 한 뿌리가 뽑힐 수도 있겠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출마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개항을 출마하기 전보다 내가 여기서 뭐 물러서면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컴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 이제 호랑이 되게 올라탄 거구나. 그렇죠. 이건 이제 본인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아닌 쪽의 문제를 보자면은. 제가 뭐 여론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전국민 여론조사나 혹은 뭐 민주당 뭐 의원들 여론조사 하면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 쪽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이재명 쪽은 중심이 확고해요. 네. 이재명. 그리고 이제 개딸이라는 전투 부대도 있어. 네. 근데 어제 그럼- 화를 또 많이 보냈더라고. 근데 이제 이재명 반대쪽은 흐릿해 보인다.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나서고 있고 홍영표 의원이 중진 의원이고 이제 친문 상징성이 있지만은 그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전체를 이제 묶어낼 만한 구심력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혁신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고 안 그래도 친문이라는 큰 입뿌리가 있는 쪽이 이제 잡아야지라고 뭐 홍영표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닌가? 구도 자체가 그러네. 반대쪽은 흐트러지고 네. 친 이재명 쪽은 똘똘 뭉친다면 이제 전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럼 전당대회나 이재명 후보 의원 출마해서 될 거라는 그런 말씀. 나간다면은 예, 근데 모르죠. 이게 여론의 압박이 워낙 심하다면은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이 이게 어떻게 크게 아니다, 또 뭐 이제 뭐 그렇게 뭉친다면 그건 또 모르게 되는 거죠. 이재명 얘기지만 후보가 우리 예측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가면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의원처럼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민주당 지금 후보군 중에서. 뭐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세력 중에서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이재명 의원이 아마 반 이상 차지하고 있을걸요. 지지도가 높고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당내 세력이 많다면 당대표가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글쎄 홍영표, 전해철 이런 분들이 과연 당대표 까밀까? 그런 좀 회의감도 들고 나가면 무조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대안부재론이거든요. 많이 그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네. 김상현 특보. 근데 사실은 친문 쪽에는 대안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 윤 실장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친문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해서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친문 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 친문 출신 아니니까. 아니죠. 아닌데 친문 진영에서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낙연 같은 인물을 찾아서 대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이재명 의원 나오면 바로 그냥 이재명 대표 되는 그런 구도죠. 근데 그게 맞느냐라는 것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는 그거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갖고
대단히 혼란스럽고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반 이재명, 비이재명 의원들, 개파들은 아주 격렬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번 총선 때 나 공천 못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면 룰을 바꿔야 되잖아요. 룰. 지금 뭐 룰 가지고 또 난리던데. 아니 전당대회를 하려면 룰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앞두고 룰 가지고 예. 룰 전쟁이잖아. 룰 전쟁. 네, 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그래 민주당 네. 지금 당원이신 오랫동안 당원 우리 김타짜가 네. 소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권리 당원들 중에서 최근에 들어온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6개월 당비를 낸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완화해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도 전부 다 자격을 주자 뭐 이런 거예요. 이재명 의원 쪽에서 주장할 그렇죠. 거고 네. 홍영표 의원 쪽에서 결사 반대고. 결사 반대죠. 야 이게 그렇겠구나. 야, 유권자가 본인들 지지하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말고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선거 이기는 방법을 그냥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변경이 되냐는 거지. 어렵죠.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거는 원래 네. 바꾸자는 쪽에 에너지가 훨씬 더 커야 돼요. 네. 버티는 거는 그냥 버티면 되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현상 유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려는 쪽이 이제 훨씬 커야 되는데 그만큼은 과연 될 수 있을까 싶네요. 네. 뭐 잘못하면 이게 전당대회 하기 전에 분란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근데 또 이 친명계, 친이재명계에서는 뭐 나쁠 게 또 없는 게 이걸 이슈를 만들면 또 본인들 홍보 효과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거에서 나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슈를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야 선거권은 없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아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 갔다 오잖아요. 그 앞에 이제 가지- 이용우 의원 여기부터 오시면 안 돼요. 비대위원이 됐는데 그분이 제 앞에 이야기하던데 거꾸로 방향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박용진 이게- 의원도 그 얘기 하던데. 이게 정반대 방향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데 제가 늘 하는 이제 소금물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예요. 권리당원 더 넣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소금 더 넣어. 근데 여론조사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짜. 물 타. 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네. 정반대 방향인 거죠. 사실은 저는 이런 게 믹스 매치라고 생각해요. 항상 정답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권리당원 좀 더 넣어야 되고 어떨 때 여론을 넣어야 되고 국민의힘이 50대 50이잖아. 왜 여론조사했습니까? 이게 당이 망해먹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은 태극기 소금만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억지로라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들이대서 듣는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조금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바깥의 의견을 아니, 조금 더 근데 듣는 쪽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은 결국 혜택 받는 거는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지 왜냐면 않아요. 아니야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건 저는 찬성은 하긴 하는데 룰을 어떻게 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나간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쵸. 대표가 지금 되는 거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저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 그냥 그러면 어제 이제 룰을 뭐 이제 바꾸니 많이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 데가 지도부잖아요. 김특보 네. 김특보래. 저 김타짜 지도부가 떴어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요? 근데 왜냐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선대 이제 고위직책. 그 다음에 네. 불출마한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586의 맏형이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시각이 외부로는 절대 돌려지지 않는구나. 내부만 바라보는구나. 끼리끼리만 계속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잃을 게 덜 가지고 있고 지킬 게 덜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불출마 선언도 했고 좀 약간 합리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국민의 시각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시각에서는 그냥 86의 한 분이에요.
지금 86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데 86의 한 분이 대표로 다시 나온다? 그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아니 근데 이번 비대위를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계속 전당대회 이렇게 준비하는 무너지는 데서는 변화를 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사실은. 그거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할 일이지 2달짜리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뭐를 바꾸고 혁신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정치는 메시지고 이미지인데 네. 이 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결의가 있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죠. 근데 이제 저는 안정형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깜짝이야, 생각하는 이게. 데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저도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8월에 전당대회예요. 그럼 한 7월부터는 전당대회 분위기일 거예요. 그 출마한 사람들 비대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어차피 이거 뭐 큰 일도 아니니까 안정형으로 가자 이런 거가 아닌가. 어차피 외부에서 데려온다고 올 사람도 없다. 한 달 동안 누가 뭐 하겠어.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올게요. 여의도 타짜 3부 시작할 건데 요 얘기 마저 해볼게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장 타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찾아? 뭐 요 얘기인 거고 우리 윤 타짜는 비슷한 얘기인 거죠? 현실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에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조건이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니, 김 뭐- 타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을 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혜영 전 최고라든가. 그렇게 이런 분들 하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안 와요. 왜 안 오죠? 당에서 인정을 안 할 것 불감증인가요? 같으니까. 예? 당에서 인정을 안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아니 비대위원장이나. 권한이 중요한 거고 네. 그 위치에서 그럼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 말 할 때 우리가 뭐 아니 그러니까 왜 박지원 귀를 비대위원장 같은 기울였어요? 경우에는 그래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니까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그런 거잖아요. 갖다 놓자라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지만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런 논의나 그렇게 갖다 놓겠다라는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성이 그런 없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당일성? 그게 당일성. 김상일. 당일성. 저는요 그 이번 뭐 비대위가 별 아무런 영향력이라든지 뭐 권한을 갖고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살려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난 불출마하겠다. 나는 백의종군하겠다. 당을 살리고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개혁과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낮은 자세로 나는 당권 이런 거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선언해야지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리지 그냥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순간 이거는 아주 그냥 난장판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현실적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거의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식으로 나 송영길 이재명 반대했는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나 송영길 후보가 왜 몰랐겠어. 근데 치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선거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건 맞는 판단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나가면 우리 당이 어렵고 지금 뭐 윤석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으로 뭉쳐야지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니, 싸움도 뭐 이렇게 점잖은 싸움이 아니라 정말 뭐 강아지 좀 큰 강아지들의 싸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전.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그만하고요. 네. 다음 주 또 해야 될 것 계속 같아요. 해야 전당대 돼요. 하기 전까지 네. 매주 그럼요. 민주당 이슈가 있으니까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다음 검찰 출신 관련 인사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요즘 소울리스 조아가 대세라면서요. 연습 한번 해봤는데 이래 하는 게 맞나 한번 들어봐요. 법무 검찰이죠. 보훈 검찰이죠. 금감원 검찰이죠. 공정 위도 이렇게 하죠. 법무 보훈 금감 공정 다 검찰이죠. 검찰 좋고 검찰 편중 여기는 검찰 좋은 검찰 마돈대로 전전전. 윤석열 정부 인사는 검찰이 기본이죠. 대통령실 비서관급도 그렇고요. 장차관급도 그렇고 윤핵관도 그 검사 출신이 계시죠. 제발
검찰 출신 등용 그만해. 이러다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한다고. 정치는 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단합 탕평을 하면서 깐부를 맺어야지.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지만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 사드 한번 저 지켜봐 주시죠. 아니 우리 안윤상 씨 인서트 듣고 오셨는데 이 세 분이 그 처음에 나왔던 MB 버전 소울리스자 모르죠? 몰라요. 왜냐면 반응이 썰렁한 게 모르시는 것 같아. 몰랐어요. 이제 가실 때 오늘 쉴 때 네. 저 너튜브에 소울리스 좌라고 한번 쳐보세요. 저 아마존 익스프레스 치고 그거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저 검찰 인사 얘기 해볼 건데 어제 이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 임명한 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출근할 때 기자들 물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되지 않았냐. 이복현 저 원장은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로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했다는 거고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제부총리 지냈잖아요.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개혁과 우리가 고쳐야 할 금융관행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소신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전 부장검사가 갔다는 거는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찬반 문자가 많아요. 제가 먼저 문자 다 소개해드리고 토크를 좀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네. 청취자 의견이에요. 박승훈님 금감원장 이력분이 좋은데요. 이번 인사 찬성 한 표요 하셨고 이진영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윤 대통령도 좀 더 객관적이셔야 하는데 걱정됩니다. 유유. 그리고 7557님 검사 출신은 범죄자 취급합니까? 해당 분야 분들에서 지금껏 잘 됐나요? 7003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왜 꼭 검찰에서만 찾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찬성 반대 지금 하나씩 저기 읽어드리는 거예요. 2500님 걱정과 매도가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지켜봐주고 응원해야 될 때입니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정기수님 대통령 주변에 예전 자기 부하들만 두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쓴소리를 대통령 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요 이복현 전 부장검사 금감원장 임명뿐만 아니라 오늘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 조중동에서 지적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하고 반대하시는 거 저희가 똑같이 찬성 반대 이렇게 3개씩 6분의 의견을 읽어들었는데 누구한테 먼저 물어볼까? 김타짜가 이 금융 재정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사정 라인을 전부 다 검사 출신을 쓸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다. 그랬더니 우리 테디께서 아니 뭐 기사가 났는데 검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오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맞아, 나 기억나. 왜냐하면 그때 금감원장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병래. 제가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아니라던데 형? 그랬더니 네. 형이 네. 김특보가 아니라고. 네. 검사 출신이 갈 거라고 난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건 정확히 맞췄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공정위원장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그 얘기도 했었어요. 네. 또 맞췄어. 네. 그러면 이건 진짜 대통령실 완전히 관계자세요? 어떻게 잘 맞추지? 아닙니다. 네. 걱정을 한 거죠. 걱정을. 근데 그 걱정대로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인사, 사정 이 두 가지를 쥐고 가시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돈줄 이 두 개를 전부 다 쥐고 가시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힘에 도취하셔가지고 가시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국민을 이렇게 보듬고 함께 가려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힘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요거 전반적으로 요거 한 포인트만 봐서 네.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게 이게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니까 제가. 금융감독원이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해요. 금융위는 큰 틀만 정하고 실제적인 건 금감원에서 인원도 더 많고 훨씬 거기가 실제적인 일을 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좀 아시는 분이 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뭐 검사 출신은 제가 볼 때는 부원장 정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한 축 뭐 금감원의 뭐 전체에서 한 분야 네. 한 축 정도를 담당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원장 정도 한 축을 네. 담당하는 거는. 네. 그런데 금감원장은 이걸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게 무슨 모세혈관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검사 출신이 다 그 의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윤타짜는 요 금감원장 인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의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제 뒷부분 문장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시킨 사람이니까. 아,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이 적임자는 말할 수 있는데 앞에 거는 매우 안 좋게 생각해요. 과거에 민변 출시 도배하지 않는. 이거는 그러면은 자 민변이라는 조직이 원래는 되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민주화를 위해 앞섰고 인권을 지킨 이런 쪽이다가 너무 정부하고 이렇게 뭐 가까워져 가지고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주력 부대였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우리 검찰은 민변의 반대쪽이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민변이 문제가 있으니까 민변 반대쪽에서 해가 아니야. 네. 그런 문제를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 않냐라는 건 그 대통령의 워딩일 수가 없어요. 저는 네. 뭐 만에 하나 그 국회에 있는 이제 의원들 중에 대통령 가까운 사람 이게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지원 사격을 그것도 뭐 좋지는 않지만은 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좋지가 않다. 제가 여기서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장관의 그 퇴임사 검사 사직서에서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제 what it is도 중요하지만은 what it looks가 중요하다. 네. what it is 실체. 네.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한 건 이럴 거예요.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 잘한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인데 what it looks는 외관.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절차라든지 배려라든지 공정하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지 신뢰가 간다.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좀 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걸요. 검사 출신들이 그럼 다 지금 좋아할 거냐? 안 좋아할 거야. 왜요? 나까지는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오면 나도 불안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런 희소성이 것들 없어서? 제가 많이 봤었어요. 네. 민주당 시절에 이제 뭐 운동권 출신, 뭐 전대협 출신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이제 끌어주면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좀 섞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런 거가 우려가 되는 게 그 민주당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운동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 저 학교 좀 가까운 학교들 이런 메이저 캠 학생회장 출신들끼리 우리가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를 하면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류 문화인 것 같으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 티타임 시간에 우리 그때 그 중앙지검 뒤에 삼겹살집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맞장구 치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 좋지 않죠. 자, 그러면 검찰 출신 인사가 많은 것 자체는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되게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어. 복잡화돼 있고 그런데 검사 출신들이 국정의 중요한 포스트에 다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쭙냐면 어느 정부든지 파워 엘리트 집단은 있잖아요. 어느 정권에서는 어디가 약진한다. 그렇죠. 있지. 뭐 학교든 지역이든 직역이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윤 정부의 파워 엘리트 집단 누가 봐도 검찰인데 많았는데 네. 과거에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같이 일해봤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요직에 박혀 있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직역이나 뭐 한 학교 한 지역 출신들이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뭐 다른 정부의 기관들에 지금 주요 포스트에 다 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의 예전의 사적인 인연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된다면 나라가 이게
공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야 인사검증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사람 올릴 테니까 우리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뭐 이런 사람 그냥 오케이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나라가 장악될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다양성 얘기는 뭐예요? 아니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됐잖아요. 검찰 출신들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는 그만 너무 복잡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변 출신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아마 공보팀이나 대변인실에서는 야 우리 아침에 대통령의 기자들 만나는 거는 좀 이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부분만큼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사람의 이게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잘하는 건 언젠가 쓰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검사 분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수사.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좀 어떤 상황이 오면은 모든 걸 수사로 연결하고 사정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 정국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치가 사라져 버릴 수 있죠. 네. 그 윤타짜한테 이걸 여쭤볼게요.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 결국 대통령 최종 결정하는 건데 지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도 뭐 기사랑 사설에도 비판적인 기사가 나갑니다. 지금 좋은 기사는 별로 안 나가요. 그리고 여의도 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참모들 중에서 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곳곳에 이제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근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검사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밖에 없어서. 검사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 법무부 장관이 일을 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 것이냐. 네. 아 예전에 한동훈 장관 임명됐을 때 그 얘기했어. 네. 그럼 제가 똑같아요. 금감원장이 일을 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임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맨 위에 은행부터 뭐 새마을금고나 이렇게까지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1년 내도록 이제 항상 사정 검사로 돌아가는 게 금감원장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도요 옛날에 은감원이라 그랬어요. 네. 은감원이 이제 권력이 되게 세다가 점점 힘의 추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금융위원회는 이제 정책적으로 금융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김 선배 말했지만 혈관적 피가 잘 돌게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자칫하면은 금융위원회보다 금감원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1년 내내 수술이야 이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금감원이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엘리트랑 잠시만 검사로서의 엘리트라고 이 정부 관료로서의 엘리트의 개념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감원이 이제 감독원이라 그래서 감독 기능이 강조되긴 하지만 그 감독을 왜 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피가 잘 돌기 위한 감독인 거지 이거를 뭐 때려잡기 위한 감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능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느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분이 그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제 하나 더 진짜 우려되는 것은 이런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금감원장에 뭐 전혀 잘 모르는 뭐 누구 교수래 그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기재부 있다가 어디 은행 있다가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분이 뭐 비리 부패가 아니라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고. 그분이 잘못하면 그 사람 책임이 되는데 이제부터 여기 이제 아까 기사 출력해 주셨는데 뭐 13명 검찰 출신 뭐 한동훈, 이시원, 주지훈, 복두규, 이원모, 뭐 이노공, 이완규, 강희구, 윤재순, 조상준, 박성근, 이복현 이분들이 잘못하면요 바로 대통령한테로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조국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정권을 잡았으니까 한번 자기가 일하고 싶은 본인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일해보고 성과 나면은 좋은 것이고 안 되면은 또 총선 때 국민의 심판 받고 그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좀 검토도 해보시고 다시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기왕 된 거니까 잘 하시기를 빌어요.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우리 요거 다음 원래 준비된 게 요건데 준스톤의 혁신이 왜 뛰었냐? 준스톤과 윤핵관의
전쟁 한 번도 시작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 준스톤에 대해서 6월 24일 날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윤리 차원에서의 객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에 어떤 힘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 싫어, 같이 일하기 불편해,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돼, 그러한 의도가 들어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면 20, 30대가 이제 국민의힘에 눈길을 주지 않고 지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 아마 이준석 대표 내일 귀국하거든요. 귀국하면 아마 윤리위가 24일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다음 주쯤에 저희가 타짜 시간에 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 혁신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타짜, 윤 타짜, 김 타짜, 장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